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적 쇄신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여당의 내용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당원 80조 1항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꼼수 방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00일 만에 대통령의 기자회견당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네.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전 정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이제 변화시킨다라는 거, 특히 이제 핵심을 갖고 있는 거는 민간 중심, 시장 중심, 그 서민 중심의 경제 정책, 소득적 성장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을 좀 폐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을 복원시킨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책 기조를 얘기를 한 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했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100일 동안의 여러 가지 혼돈 또는 난맥상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국정의 목표도 결국은 국민이고 방향도 국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찰한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롭게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거를 가지고 효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이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조와 다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00일 보고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런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라는 중심의 이제 100일 기자회견 또는 이제 국민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100일 만에 성과 보고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좀 의아했어요. 100일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출발에 대한 보고인데 100일 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집값까지 다 안정시켰다고 하는 이런 말씀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러 가지 국민 평가가 지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30%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뭐 다른 그 글로벌 언론사에서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볼 때는 20% 미만 세계 22개 OECD 국가 내 지도자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겸허한 반성 속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가 독단, 무능, 그 독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일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이고 교육부 장관 얼마 만에 해임됐고 그리고 검찰총장 100일 지나서 이제서 인선 지명이 된 거고 공정거래위원장 아직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출발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겸허히 본인을 돌아다보고 아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뛰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라는 호소였으면 조금 마음을 좀 울렸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100일 동안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서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는 대통령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의 100일 기자회견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성과에만 치우치고 반성의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좀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반성이나 사과의 메시지를 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뭐 반성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20번 정도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대통령의 조직, 정책,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짚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정책 그리고 더 나가서 조직 소통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토대 속에서 제가 표현 쓰기에 다짐을 얘기를 한 것들, 물론 이제 이 다짐이 실천이 되냐 아니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어저께 준 메시지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분명한 일정한 부분은 좀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0일 만에 성과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100일 만에 이제 이러한 그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오히려 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정부 운영을 바꿀 것이냐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00일인데 보통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은 100일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6개월이 딱 됐을 때에 지금 100일 때 얘기했던 거가 얼마만큼 실천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은 조금만 어느 정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두 분이 기자회견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 예, 뭐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좀 하고요. 네. 6개월째 진행되는 기자회견,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어떤 형식의 이름이 붙든지 간에 그때에는 6개월 동안에 일정 정도 성과도 말씀 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6개월이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고 해서 뭐 국민 통합을 위한 기간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라기보단 양당의 정치적 대립이 사실 극화되었던 이런 시기였었어요. 여기에 또 대통령께서 패배자를 포용하는 이런 넓은 품을 좀 못 보여주셨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전 정부에 대한 흠집, 지적하기 이런 부분이 사실 큰 품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6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어떤 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하고 솔직 담백한 이런 국민들과의 대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한 가지 더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전 정부와의 비교, 이것을 여당 소속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참모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나서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인데 일종의 갈등의 상징처럼 서 계실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되는 말씀들이 100일 기자회견에 좀 들어가 있어서 6개월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율에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경제단,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총체적이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다시 얘기해서 정책 혼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부실한 인사라든지 대통령의 말 실수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집권당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가 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뭐 대통령이 100일 기자했다고 해서 이렇게 팍 뛰고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겠으나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나름대로의 변화의 그런 그 조짐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1차적으로 여하튼 간에 집권당이 이제 조금 이제 내홍해서 좀 비대위 체제로 조금 이제 찾아가는 부분들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컨텐츠는 3%고 태도가 97%다. 어떤 때는 뭐 7% 정도가 컨텐츠라고 얘기하고 태도가 93%인데 어저께의 전반적인 컨텐츠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태도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대통령이요. 나름대로 뭐 노스태핑 할 때에 우리보다 훌륭한 장관이 있었습니까? 전 정권 때 그런 거라든지 뭐 여론조사는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지속성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실제로 지난 기자회견 때도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100일 기자회견도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이제 확인이 돼요. 네. 그런데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내용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사실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이준석 대표와의 내용 이 문제는 한 10%가량 10% 미만 이렇게 조사가 되고 제일 높은 부분이 무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의 독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인사 문제 지금 청와대에서 일부 보강한다라고 하고 네. 홍보라인 일부 교체를 통해서 바꾼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모양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는 일종의 언론 탓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내용만 받쳐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쁘게 포장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은 잘 돼 있는데 홍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그런 어떤 그 취약 5세 취약 아동으로의 입학 연령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정책 파트와 상당한 정치적 조율을 거쳐서 또 여당과 국민과의 대화도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덜커덕 진행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안 보인다, 역할을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일 너무 짧다라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도 34일 만에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 잘하는 선수단을 좀 참모진으로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계속 쓴다라는 것은 독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월드컵 게임을 하는데 일 잘하고 게임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못 뜁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다가는 패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인재 풀을 나의 진영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놓고 그 인재들 좀 찾는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인사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고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그 청와대 참모진 속에서는 극우 유튜버로 활동했던 분들이거나 혹은 어떤 일종의 보온성 인사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는 향후의 조치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30% 정도의 지지율, 그 미만의 지지율 이것들은 얼마든지 40% 가까이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얼마든지 끌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던 큰 부분 중 하나가 인적 쇄신. 이 논란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기획실장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3실장 7수석 체제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실장 5수석에서 3실장 7수석으로 좀 확대 개편을 하겠다 이런 맥락인데 이게 조금 뭐 인적 쇄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편이라고 보시는 건지. 대통령은 이제 분명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위한 인적 쇄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아마 근데 대통령실을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돌파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는 두 가지 면에서 대통령실의 조직이 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정책실이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실은 비서실장을 같이 비서실장이 이거를 맡게 하기 위해서 경제관료 출신인 김대기 실장을 아마도 영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정책 조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이제 보완하려고 하기 네. 위해서 뭐 3실장을 가든 뭐를 가든. 두 번째는 실은 이제 민정수석 시리즈가 폐지가 되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찰에 관련된 뭐 나름대로의 통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책실을 부활한다는 거를 넘어서서 조금 이제 가장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 정부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실장이라는 거 정책보다는 이제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부시가 된 다음에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 밑에 부실장 제도를 도입을 시켰어요. 그 대통령 부실장이죠. 그 부실장은 칼 로브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스핀 닥터를 써서 민심과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말고 대통령 비서 부실장을 둬서 그 부실장이 정무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수없이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100일 동안에 있었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과 그리고 정책과 소통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거에 걸맞는 나름대로 이제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직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줄지, 오히려 효과는 인적 쇄신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 스타일이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정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네. 정기국회가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대단한 그 쇄신에 대한 문제는 12월까지 가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그 정도면 충분히 6, 7개월을 운영을 해봐서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적극적 쇄신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집권 여당도 나름대로 내분이 좀 완화되면서 정착을 하고 그때 훨씬 더 강도 높은 나름대로 쇄신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조직 구조를 조금 개편하는 방안이다 짚어주셨는데 지금 전해지는 개편안을 보면은 일단 정책 기능 보완에 방점이 좀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 정부에서 왜 3실장 제도로 운영했는지 그걸 사실 부인하고 난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잘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모양인데 전 정부에서 그렇게 운영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0일 기자회견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 사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허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교훈을 얻고 나머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되시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이름으로의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진영을 짜느냐 중심으로 저는 고민을 좀 했으면 지금 그 100일 때 아유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비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비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너무 모른다라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여의도 출신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한다라는 어떤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치라고 하는 자리는 어쨌든지 간에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도 많이 좀 반영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향후에는 좀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6개월 때의 평가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지금 국민의 평가는 박하지만 이 박함을 나의 약으로 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고무적이다. 일단 지금 3실장 7수석 체제로 가닥이 잡혔고 또 홍보 라인에 김은혜 전 의원이 신임 홍보수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십니다.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출범했을 때 공보수석이 누구냐면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박지원 씨를 공보 수석으로 할까라고 했는데 그만큼 노련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공보라는 거는 단순하게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보를 맡아서 이 공보에서 결국은 정무, 공보, 홍보죠. 그리고 정책 이 세 가가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자리로 옮겨온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홍보를 단순하게 바꾸는 걸 넘어서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과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홍보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과정 속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충분히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의 또 나름대로 철학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언론인 출신이고 여러 면에서 그 국회의원도 했고 그런 각도에서 아마도 홍보 수석을 교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단순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실 내에서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서로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대통령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내러티브란 말을 쓰는 거는 내러티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정부든 집권 초기에는 그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YS 때는 신한국 창조하겠다. 그리고 DJ 때는 IMF 극복하고 구조조정하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창조경제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제 중에서 최우선적인 거를 선정을 해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때 윤석열의 내러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내러티브의 핵심은 공정 그리고 뭐 정의 상식, 법치 이런 거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과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냐는 것을 만들어줄 때만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홍보수석이 아마 담당해야 될, 그러니까 기존에 맡았던 홍보, 단순한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 철학과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고도의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면 훨씬 과거보다는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지요? 상대적으로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홍보수석으로 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 홍보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자주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말씀 한마디도 사실상 지면을 다 덮고 아무리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어떤 발표를 한다 그래도 그것들이 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새로운 홍보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김은혜 수석이 임명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또 선거 때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잘 풀어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내용이 좋아야 포장도 잘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실 내에 여러 우려 중에 하나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실질적인 실력을 행사한다. 그 6명의 비서관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바꿔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우려에 답하는 개편일 것이다라는 말씀들도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현재 비어 있는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척 관리예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이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한 사각지대이고 그 사각지대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인사의 난맥상, 뭐 측근 채용이나 혹은 사적 채용이나 이런 의혹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관저공사 그리고 대통령실 공사에 과거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로 활동했던 그런 업체들이 수의 계약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시공 능력 범위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미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했던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빨리 답을 주셔야 돼요.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전이라도 민정비서관실에 그 기능을 두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리 포장을 예쁘게 한다 그래도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고 투명한 쇄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인적 쇄신과 관련된 논란이 당장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또 많이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이준석 대표와 또 윤핵관들, 윤 대통령과의 내홍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지금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신당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창당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발언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대북 특검을 하고 박지원 씨를 포함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그리고 벼랑간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11월 11일 날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당에 있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국정을 끌어갈 수가 없다. 특히 이제 호남 민주계 중심으로 당이 이제 그 당시에 중심추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46명이 탈당을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가서 윤핵관을 포함해서 대통령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법원 판결이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정치적 내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1차적으로 바로 비대위 체제가 정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비대위 체제는 정지되고 새로운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최고위원 만들어서 결국은 직무대행을 하고 내년 1월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고 6월 되면 정기전당대회를 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해석이 되는데 물론 그 안에 새로운 법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혼란 속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이 이제 그렇게 쉽게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으나 뭐 여러 가지 뭐 대안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2024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집권당도 분당 가능성도 있고 저는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좀 봐요. 민주당도 어떤 형태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새 대표가 이제 뽑히겠지만 그 뽑히는 과정 속에서 뭐 친문이냐 친명이냐 또 굉장히 희미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당이 지금 굉장히 파편화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당장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인용이 될까요? 기각이 될까요?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아, 네. 제가 아는 어떤 법조인들한테 여쭤봐도 인용을 해도 기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둘 다 각각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법으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여당이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사실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쪽 바퀴가 혼란 지경에 빠져 있고 또 한쪽 바퀴는 굉장히 걱정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정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든 혹은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든 본인들의 이런 그 당권 투쟁, 권력 투쟁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데 뭐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14일 날 굉장히 강도 높게 뭐 이 XX 저 XX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 직격탄을 날렸다가 이것을 잠시 이렇게
무마하는 듯한 이런 행보를 또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을 취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윤핵관 물러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핵관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당을 이끌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을 나가든 혹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당을 또 만들든 이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지금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에는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이고 향후 이제 100일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에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복잡한 셈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또 새롭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기도 했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윤핵관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측면에서도 계속 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잖아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자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하는 사이다라고 할 정도로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여러 번 같이 이제 활동을 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안 만나는 게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 빨리 저는 일이니까 철회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철회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명분과 나름대로 어떠한 그러한 제안을 뭘 했는지가 지금 명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에는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로가 나름대로는 존중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마저에게 척을 두고 하는 거였을 때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두 분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비밀로 붙여졌으니까 네.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도 완벽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각될 것이다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르면 오늘 중에 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당원 80조 개정안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 조항을 두긴 했지만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원을 바꾼다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당원 개정의 주체가 지금 누구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원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준비는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것이지 왜 전당대회와 상관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바꾸려고 하는 취지가 뭐였었냐면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때 만든 혁신 아닙니다. 그럼 그 혁신 아니라는 것을 되도록이면 존중해야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나름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80조 1항은 바꾸고 3항은 또 바꿔가지고서 이게 마치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당무위에서 당대표가 당무위를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96조를 바꾸냐 안 바꾸냐를 통해서 그 96조 속에서 비상 상황이냐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바꿨는데
지금 80조 가지고 1항, 2항, 3항을 가지고 또 분열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뭐가 차별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꼼수로 가져가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전준위가 결정한 것이나 추후에 또 당무위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꼼수라는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예, 전준위가 전당대회 의제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그 분과해서 당헌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의견을 최고위원회에 올린 것인데 저는 애초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벌일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2015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안철수 의원과 같은 당을 할 때였는데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당은 상대 당에 비해서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언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당원에 집어넣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것을 뭐 더 세게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뭐 전체 통합 차원에서 받아들였었는데요. 지금 검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문 인사가 오히려 더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는 저는 좀 제고해야 될, 근본적으로 제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윤리위원회다라고 하면 외부 인사들이 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이 과연 정치 탄압의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판단을 주로 내릴 수 있는 당무위원들은 최고위원들과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몇몇 주요 당직자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정치적 판단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게 옳겠다라고 이렇게 그 절충을 한 것이고 이런 조항은 똑같이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꼼수라고 표현한다라기보단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좀 더 분명히 했다라고 뭐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교수 그리고 복귀왕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